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K컬처 전반에서 한국의 정체성과 창의성에 주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건축만은 과거의 한옥과 궁궐, 때론 아파트로 K건축을 대변하고 오늘의 건축은 그 문화적 위상에 걸맞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임에도 해외 유명 건축가에게 기회와 자본이 집중되고 국내 건축가들은 낮은 설계비, 창의성 실현이 어려운 공사비, 왜곡되는 설계 시공 구조 속에서 제약받고 있습니다. 감리 제도는 복잡해졌지만 안정과 품질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IMF 이후 3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국 건축은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건축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동시대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담은 현재형 건축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는 건축 분야에도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선과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건축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안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거쳐서 이재명 정부에 전달되고 현안 화합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건축계 내부의 목소리를 모으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7개 정도의 섹터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더 추가로 할 것, 이제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하는지 잘 보셨을 텐데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진애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현실을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는 현실에 지금 있기 때문에 몸에 와닿는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도 저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도 줘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00가지를 줬을 때 뭐 한 20가지만 돼도 정말 성공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거를 같이 나누고 그게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K 건축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안에 대한 섹션. 그 전에 한희 선생님 오시자마자 뭘? 오시자마자 제안 부탁드리긴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김진애 위원장님과 매주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구성을 할지 아이디어를 이제 지금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만 조금 나눠주시고 윤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의제로 K건축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안이라는 이제 제목을 일단은 한번 갈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써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첨언 혹은 좀 구체적인 제안 혹은 또 더 필요한 아이디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6개 정도 한번 읽어볼게요. 설계 변경비 현실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쩌다 보니 우리의 인건비가 설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설계 변경이 되어도 면적이 바뀌지 않으면 설계 변경비를 안 줘요. 이게 구체적으로 딱 그 법제화가 되어야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돈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비를 현실화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차지한 공모 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많은 뭐 제안이 들어오거나 혹은 또 너무 좀 비균형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 건축가들에게 자꾸 이렇게
일반인들이 혹은 기업인들이 혹은 뭐 서울시부터 그런 각 공공기관에서도 일반 외국 건축가들한테 자꾸 내는 게 우리가 그렇게 신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못 낸다라는 선입견 혹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어떤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중년 건축사의 기회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젊은 건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꽤나 많은데 의외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노하우도 쌓이고 좀 저변의 어떤 그런 건축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만 체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설계사무소 문 닫아야 되겠다 혹은 뭐 해체 감리로 간다 이런 식의 이게 국가적인 이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이러한 중년 건축사의 기회 확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 건축사에 의존하는 현재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 가능한 건설비 현실화에 대한 제안인데 이건 또 조금 제가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리의 권한 확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건축사지에서 미국 건축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 인터뷰한 게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키텍트라는 단어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키텍트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게 막 혼용돼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키텍처럴 디자이너라고 이제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다 건축가고 막 다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가 대신에 그 라이센스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어서 권한이 설계 의도 구현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뿐만 아니라 이제 끝까지 갈 때 샵 드로잉을 그릴 때 그 샵 드로잉이 모두 그 건축사에게 다 확인을 받고 그게 도장을 받아야지만 그게 이제 공사가 되어질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되어도 그 건설의 퀄리티가 품질이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리에 대한 권한 확대를 이제 써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첨언이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왔던 이유가 정말 지금 거대 담론은 아니고요. 되게 소소한 거예요. 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디자인 쪽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사무실을 이름을 걸고 환경 때문에 집에서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한번 저희가 돌았어요, 얘기가. 입주 이런 거. 설계사무소가 요즘에는 분화돼서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 온라인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생태적으로 세제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어디에 다 근생이나 어디 사무실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거랑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로 1인 사무소나 환경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개선은 해외에는 다 그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병원 같은 거 프랑스나 이런 데도 병원 가면 다 그냥 건물 자기 집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연성들이 없다 보니 계속 무슨 건물을 짓고 어디를 나가서 떠돌아야 되는 상황이니 그런 베이직한 환경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공사비의 현실화 얘기하셨는데요. 공공건축은 제가 산모나 그 다음에 상지 이런 데 일했을 때 조달청 프로젝트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산정하는 거는 유사 건물 구조로 해서 제가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짓는 거는 3년 후에요. 근데 예산은 그전부터 3년, 10년 전 예산을 갖고 해요. 매번. 그게 사례를 다 해가지고 모아서 몇 회배당 얼마. 에스컬레이션도 좀 더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300억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2, 300억까지는 설계 예가로 잡아요. 그러면 설계가 예가는 저희가 현장가로 안 하잖아요. 그게 공정사회를 위해서 예가로 하신다고 잡는데 그 금액이 설계 현실가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건물이 잘리는 상황이니까 또 1년이 더 지나가요. 맞아. 그러면 또 상반기, 하반기 그 인건비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조경이 다 없어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쭉 생기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게 다 나라 국가 예산으로 하는 일이니 당연히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는 올려주는 행위 자체를 또 올려달라고 하는 행위도 1년 걸려. 그러면 설계보다가 2, 3년 후에 건물 짓고 건물을 압수하니 오는데 돈을 올려다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뭐겠어요. 현장가, 현장 요율을 적용해 주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80% 낙찰률을 적용하는 거를 구간을 정하지 말고 작은 건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현실화하려면 그 예가의 기준 테이블대로 모든 게 다 움직이고 나중에 최종 그 공사비나 설계비 할 때는 현실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무조건 적용하게 과거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왔더라도 현재 예산의 기준으로 보면 에스컬레이션의 그 기준을 매년 올리게 근데 제가 보면 한 50%씩 올려야 돼요. 그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게 정말 설계 현장에서의 악순환이거든요. 근데 이건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거고 소규모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들이 민간까지 섞여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공공과 민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정말 좋은 건축을 하면 아예 건물을 안 짓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가 정말로 들어가서 이 건물 여기 져야도 돼? 적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2개 지을 거 하나 제대로 짓는 거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짓다가 아직 못 져서 홀드되는 건물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AI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가로 다 통일화 시키든지 어떤 건 예가, 어떤 건 나는 낙찰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구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규모가 그래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그 실제 공사하면서 뭐 관급자재라는 게 맞아요. 다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관급자재로 하는 특히 창호, 네, 맞아요. 이제 그 뭐 냉난방이 왜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냉난방이 같은 건 이제 내부 인테리어랑 같이 관련이 되는 거고 창호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고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런 각급자재로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그 공사 업체에서도 시공자도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로 강급자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막 이렇게 납품하면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나 보더라고요. 너무 시공의 퀄리티가 안 되는데 그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현장에 이런 그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컨트롤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근데 지금 주제가 좀 그건 예. K 건축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안은 요거에 대한 네, 이야기가 우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빨리 넘어가죠. 저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사는 옛날 80년대보다는 많이 성장했고 역량도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60년대보다도 훨씬 더 상위로 해서 있는데 제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 60년대, 70년대. 예를 들면은 이제 심의제도나 이런 것도 있는데 역량은 우리가 맨날 풀특허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머리에 머물러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용인시에 심의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풀특허성을 못 받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공무원도 이제 다들 높아졌으니까 생각도 많이 높고 보는 것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심의원이 뭐라 딱 얘기하면 저거는 더 안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 이야기하셨어요? 하니까는 심의라 잘 아시겠지만 심의 자료 오면 한마디씩은 해야 되잖아요. 그 쓸데없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심의원이 디자인을 건들고 막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공공 디자인 심의는 기획 설계 또 계획 설계 강한데 실시 설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격에 맞지 않는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고 하니까 건축사들이 역량을 키울 수가 없이 계속 기성에 막혀서 좀 더 참신한 창의적인 이야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 범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권한을 줬던 그것마저도 자문제도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일입니다. 설계도 이제 건축 설계, 전기, 이제 기기도 분류가 될 건데
건축하고 기계, 전기하고 분리발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도 분리발주하겠다. 다 분리발주예요. 근데 이제 설계는 그나마 아직 하여오던 게 있으니까 전기는 내 말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시공 현장은 달라요. 뭐냐면은 전기는 우리 공사분 아닌데요. 전기는 엉망으로 하고 저희 감리도 따로따로야. 그쵸? 이러니까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 쫑이다 보니까는 산만해지고 통합이 안 되고 컨트롤 타워도 말을 안 듣고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도리어 좀 저기 코디네이션비 그래서 설계 병행비에 현실적인 반영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계는 잘해놨는데 시공은 저도 당황이 많아가지고 저 펜더트 조명을 쫙 했는데 정말 왜 했냐 했더니 전기세 했대. 건축은 안 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조달청 입찰할 때 시공사들이 도면을 안 보고 입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면에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 나는 이제 전기 도면도 있고 조명 계획 도면도 있거든요. 근데 전기업자가 그 조명 계획도를 건축 도면에 넣어놓으니까 공사가 지금 이제 등을 달아야 되는 시점에 엉뚱하게 달고 있어서 내가 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냐 그랬더니 전기 도면에 배선이 그렇게 돼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계획도를 줬는데도 왜 안 보냐 그랬더니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가 됐어요. 내가 그린 게. 왜냐면 이미 배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면을 선도면 검수를 의무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선이 딱 낙찰이 되면 그때 도면을 열어요. 그 전에는 안 열어. 그리고 도면도 공사 중에 열지 사실 초반에 열지도 않더라고요. 그 갈주 자체도 전기 따로, 화소는 따로 하잖아요. 다 따로 나거죠. 또 현실적인 문제 중에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설계 의도 구현은 한번 가서 내 설계 이렇게 해놓으라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인데 실제적인 설계 의도는 디자인 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권한이 없어. 맞아. 권한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저기 디자인을 한 게 있는데 딱 내가 이제 감리가 아니고 설계자일 뿐인데 뭐냐면 설계 의도 구현해서 디자인 어떻게 했어요 해서 이제 멀리까지 가서 하루 걸려서 갔거든요. 저 섬에 전라도 섬에 있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설명 쫙 했어요. 이랬으면 이랬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온 거는 재료를 다 바꿨더라고요. 이제 이랬으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디자인적 의도가 다 설명 들었는데 했더니 주민이 이렇게 했어요. 준공 안 나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계에 너희가 변경을 이거에 맞춰서 변경을 해달라 이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부분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 의도 구현이고 변경하기 전에는 설계사한테 의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공감대를 갖고 변경을 하고 디자인하는 쪽도 그래도 설계사가 좀 만져서 변경이 될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꾸고 나서 통보식으로 이렇게 설계자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부분이 혼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권한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사인은 있어야 된다. 감리는 사인을 해야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인이 없잖아요. 사인을 안 해요. 우리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설계 변경의 현실화에 설계 변경되는 것 말고 설계 기간에 대한 이 설계 우리 관공서 일하면서 설계 기간 계약 때 10개월 하지만 10개월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희도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 처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BF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거기서 그러니까 뭐 업무 중지 상태에 있다가 BF가 되면 이제 다시 이제 뭐 준공 받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 기간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도 근로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뭔가 우리가 좀 뭔가 받아야 이게 제대로 된 소설계를 하죠.
작가님으로서 기다리시고 보면 오늘 이제 오늘 회의의 목적이 국건이 되셔야 하는 걸 하는 걸 주의 습격하는 거잖아요.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에 맞춰서 거기에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설계비라면 그냥 큰 제목은 설계비 현실화. 네, 그 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기간, 뭐 예를 들면 지금 변경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진 그 부수적인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도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분화되는 산업이 되면서 사실 뭐 지금 기계 전기니 뭐 이런 것도 다 분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하려고 분화를 시켰는데 그 제도의 맹점이라는 게 코디네이션이 어려운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장들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건축가가 뭐 감리 코스 없고 뭣도 아닌데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결국은 건축가가 다 나서서 여기 조율하고 저기 조율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더 잘하려고 산업 그 분화에 따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분리가 이 분리를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완 작업이 더 제도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제도 안에 말씀하시는 뭐 예를 들면 뭐 건축사 설계비 현실화에는 아까 얘기했던 코디네이터 비용이 당연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제도에 지금 제도를 더 잘하려고 하는 제도가 만든 거에 맹점이 되는 부분을 보완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은 큰 제목으로는 좋은 시공 퀄리티를 올리는 거가 메인 제목이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지금 분화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먼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그게 감독관이 하든가 아니면 건축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설계 의도 구현의 과정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의도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건축가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리 포션하고는 다르게 감독의 어떤 포션으로서의 뭐 이런 게 된다든가 해서 그 항목을 큰 카테고리 밑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분적으로 돼서 그렇게 해야 아마 정책위에서 큰 카테고리에서 어떤 거가 뭐 어느 부분을 뭐 보완을 할지 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서 지금 이재란 씨가 왜 이렇게 CM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맞아요. CM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 전체 사업비에서 CM비는 엄청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전달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하면 CM이 하잖아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계비가 점산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이제 설계비 산정 기준이 공사비죠. 공사비 6%. 근데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맞아. 뭐 무슨 뭐 면적이 뭐 바뀌거나 뭐 근데 공사비는 제자리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자리야. 그러니까 뭐 기간이 늘어났다, 설계기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면적이 늘어나거나 뭐 재료가 고급화되지 않는 한은 공사비 제자리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계비 산정 기준에 인건비 베이스로 하는 게 이제 CM이나 뭐 감리나 이런 그래서 거기가 더 그래서 나올 수밖에 무슨 없더라고요. 공사하다가 맞아요. 뭐 늘어났다 6개월 늘어났다 그러면 그대로 감리비 늘어나죠. CM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설계비 산정 기준에 이게 그러니까 공사비라는 건 퀄리티 문제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공사를 하느냐라는 거와 또 인건비가 이 같이 산정되는 방향으로 이게 법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다른 미디어에서 봤던 게 우리의 인건비의 문제가 왜 CM이나 감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설계비가 되게 낮게 책정이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설계우도 그건비를 높이려고 제가 학연계획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 감리나 CM은 하루 종일 인원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현장에 거기 투입되는 일,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설계우도 구현비 할 때 저 멀리 가면 적어도 하루치를 줘야 되는데 하루치도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50%, 30%.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거기 현장에 있는 기간만 끝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감리나 CM은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를 다 풀리 잡아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또 제 얘기를 했죠. 아니, 여기에 매일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기준이 결국은 장소가 어디에 있냐. 그 다음에 감리자나 CM으로 잡혀 있을 때 다른 데서는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이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건축사는 어때요?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저는 이제 사주임객도 어떻게든 설계비든 뭐 건축 감리비든 뭐 그 잘못돼 있던 부분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일하느냐를 그런 건축사가 일하는 방식에서 그 현장이라는 거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돼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만큼 그냥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지연될 때 우리 정지시켜 놓잖아요. 우리 계속 일시키면서 자기네들 뭐 할 때.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정치계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정당하게 늘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그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다른 데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던 건축가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베이스로 할 때 기준점이 우리처럼 너네는 합회사에서 동시에 이렇게 하지 않냐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100%를 하루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계산.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여주기 전에는 그쪽에서 아래서 해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게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를 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는 이게 공사비 베이스든 뭐든 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 설계가 처음 나올 기획 단계랑 설계가 나온 단계랑 시공 단계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거를 조금씩 다 검토를 하고 저는 이제 아예 안 된 거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검토해서 공사비를 늘려서 오케이를 시켜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공사비는 그래도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고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공사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제도들이 좀 되고 있는데 설계비는 예산이 처음 잡혀있는 기획 단계에서 예를 들면 이게 분명히 뭐 우리가 볼 때 한 350억 정도에 돼야 되는데 대체로 예산은 되게 작게 잡잖아요. 300억 기준에 의한 건사비에 의한 기준에 설계비가 이미 채택되는 거예요. 그 설계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준에 따라서 이런 공사비 책정이 아니라 기획 단계 예산을 되게 빠듯하게 잡아놓은 거에 이미 뭐 5% 이렇게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이런 어떤 상승률에 대한 거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설계도 사실은 우리가 설계를 오래 한다고 할 때 보통 되게 작은 것도 물리다 보면 한 2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건비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제도적인 어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뒤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초반에 정해진 예산 안에 이거를 설계비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할 때 견디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교육청 거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생각보다 예비비를 10%나 잡더라고요. 전체 공사비에. 그러면 그 예비비라는 게 얘네들은 올라가는 걸 감안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인볼브 할 때 변형될 때는 건축가들은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시 설계가 끝이 아니라 그게 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 때 아니면 그게 변형이 될 때 건축가들이 할 역할이 너무나 큰데 그거에 대한 정당하게 받는 제도가 없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계비 현상화든 아니면 이 시공에 따라서
건축사의 역할이 절대로 그 안에서 끝나지 않는 거에 대한 지도적인 보완? 그거가 좀 같이 또 얘기돼야 되지 않을까 참며. 첫 번째 여기 카테고리에서 혹시 더 의견을 혹시 나누실 분? 저는 이걸 이름을 바꿨으면 아니,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아니. 아까 얘기한 K 건축사 영락 아, 시대라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아까 이제 함 선생님이 이미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바꾼 거고요. 명서는 이렇게 토론으로 가는 거니까 우선 요 안에서 여기서 하나만 좀 네네네.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에 그 투입되는 공사비 혹은 설계비 관련 명목비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뭐 세계 뭐 유수의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물론 공사비는 낮다고는 해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나마도 100% 역량 발휘가 안 되는, 특히 설계 쪽에서 역량 발휘가 안 되는 것은 설계, 특히 대형사들, 특히 설계 공모에 집중하고 설계 공모에 이제 열심히 로비를 많이 하는 회사들, 이 수주까지만 열심히 해, 수주까지. 그러니까 그 설계 공모까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공모해놓고 결국 지어진 건물을 보면 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정말 제대로 괜찮은 공공건물 찾기가 되게 어렵죠. 이 무슨 뭔가 허점이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허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계 공모만큼 열심히 안 하면 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혹은 설계권이 박탈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만 하는 뭔가 이니셔티브를 뭘 만들던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설계비가 낮아서 거기까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슨 뭐 저기 그 조달청 설계에 뭐 40%를 해가네, 뭐 30%를 해가네, 몇 군데 합치면 뭐 90%네,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싹쓸이해가. 맞아요. 그럼 그 사무실의 역량이 그거를 다 제대로 된 건축으로 설계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 회사들이 이걸 다 해가냐. 실은 나 괜찮은 건물 지어줬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무실들이 다 해가. 맞아요. 해안 빼고. 그죠? 예, 나머지는 다 그래. 해안은 괜찮은 거 지어줬어. 그러니까 뭐,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근데 무슨 쫙 전주에 있는 뭐 사무실, 무슨 이런 사무실들? 나 지어진 건물 도대체 대표적이 뭐야? 근데 하나도 없는데 조달청에서 수주하는 거는 싹쓸이야. 그죠? 전체 조달청이 1위야, 1위. 그 회사가.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뭐 설계비 많이 주세요 뭐 해서 그런데 설계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설계를 못하는 사람은 빠져야 되는데 영업을 잘하는 사람, 로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더 건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정작 설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수주할 기회가 없어서 쩌쩌매고 있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건축계에 뭔가 지금 뭔가 우리 제도적인 뭔가 틀이 문제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저도 김상현 그냥, 선생님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길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씀 부분에 우리가 건축사법에 보면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를 진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설정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외주라는 것도 사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만일에 한다면은 그 우리 건축사 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었어요. 최소 그냥 이게 위에 선배들 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선진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와서 한번 제도를 훑어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른 외국은 실시를 안 해요. 건설사가 다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우리 건축사의 역할은 딱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그 옛날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 해야지 하는 식으로 눌려서 쭉 오다 보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더 많이 하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 건축사도 좀 선진화 방안으로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지 않을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힘들게 얘기해서 선진화 방안.
이게 지금 K 건축사에 들어간 건지 K 건축에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공건축 좀 약간 설계비에 좀 치우친. 치유 설계비 치우친다고 하면 그건 아닌데 네. 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건축사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는 완공품이잖아요. 완공품인데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설계안을 뽑을 때는 어떤 공모를 통해서 좋은 안을 선정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는 건설에 의해서는 입찰이나 뭐 가격 경쟁 이런 걸로만 다 되기 때문에 실은 건축사들 역량이 되게 좋게 공공건축들을 다 설계를 했는데 실은 그게 구현이 안 돼서 그러면 계속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현할 수가 없으니 이제 안을 바꿔달라 뭐 이렇게 계속 그거에 카테고리 얘기가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뭐 제가 보는 주변의 건축사들 충분히 역량들이 다 좋은데 그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는 게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림은 아무리 좋은 걸 부려줘도 완공된 게 문제가 생겨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게 완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걸 구현하면 이거 시공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처에서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게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건축보다는 시공의 퀄리티를 높여라처럼 되는 것 같은데 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제도로 하신다면 현상 공모를 하면 발주처가 다 안을 바꿔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상안을 뽑아놓고 발주처가 안을 바꾸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뭐 인재개발원 이런 걸 봐도 설계안은 너무 좋아요. 현상안은. 근데 그러면 제도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들어올 때 공모안 할 때 그 인재개발원의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듣고 공모안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정말 당선안이 그 회사는 정말 그런 현상에서 당선되는 회사이긴 해요. 보니까 저 나중에 심리를 가다 보면. 근데 다른 안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 이유가 얘네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내부적으로 실시팀이 있어요. 내부 안에. 현상하는 사람이 실시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처음 만난 게 발주처가 뭐 두세 개 복합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도 사실 사무했을 때 연구소 같은 게 그런 케이스였어요. 정말 안은 되게 이뻐요. 현상은. 이렇게 지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 실제 담당하는 부서들을 만났더니 자기들이 공무원 할 때 이게 그 당시 뭐 과기분지 창조과학분지에서 냈을 때 자기들 의견을 안 들었다. 그냥 거대한 건축적 철학에 담은 뭐 크라우드적인 뭐 이런 환경 이런 거로 제시해서 좋은 안을 내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뭐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그거 가지고 기획 설계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리셋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이 현상을 했나까지도 옵니다. 그리고 많잖아요. 청주도 막 그렇고. 그런 것처럼 공만이 당선되면 바꿀 수 있는 발주처가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아니면 아예 발주되기 전에 사전에 그거가 다 된 안 우리가 그런 걸 아우리기나 어디서 많이 검토를 한다고 그러지만 필드에서는 그래서 다 잡으는 들거든요. 사전 계획을 하도록 지금. 네, 근데 사전 계획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흔들리는 근간이 흔들려서 사실은 필드에서는 6, 7개월씩 그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날아갑니다. 시간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 현상 공모하고 안 되면 타절을 50% 타절해서 여기서 50%이 나네. 설계비 50% 주고 타절을 하든지 다시 재공모를 내라고 하든지 그래야 우리 안도 지켜지고 그러죠. 당선을 해놨는데 정말 다른 안이 없는 게 설계 제도적인 문제도 발주처가 뭐 외정제도 바꾸고 뭐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어디 뵀죠? 어디가 저번에 한번 프롬 때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제가 선생님? 저 얘기를 저 끝났습니다. 그 5개 다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어서 말씀을 한다면 그 발주처가 바꿔도 되는 기준이 없는 거. 그쵸. 무조건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발주처, 뭐 예를 들면 뭐 사전의 기획상에서 실제 이걸 사용할 사용처랑
여기를 기획한 기획부서에 갭이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이런 의도를 갖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실제로 이거가 진행할 때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정말 명확하게 건축가가 와서 정확하게 비용을 받고 그 안에서 제대로 다시 변경을 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져야 되는 하나의 그 길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체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슈터의 수장 이게 뛰었을 때 이제 사실은 생각의 차이가 생기면 엉망이 많 사실은 그 큰 프로젝트들의 큰 문제는 그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저 정치기로 올라갈 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래 이거를 내가 우리가 그거 고민할 부분이네, 아니면 어디를 좀 건드려야 되겠냐라는 거가 좀 보일 때, 들었을 때 사실은 이걸 좀 해볼까 하는 의지라도 좀 생길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되는 의미가, 우린 지금 너무나 누적돼 있고 너무 잘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저희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발주처가 설계안을 무조건 못 바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은 어디냐. 그거를 우리는 얘기가 있을 때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적합할 거냐. 근데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랑 재배치랑 뭐 동선이랑 이런 거는 뭐 불편하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아예 매장을 바꾼다던가 형태를 완전 바꾼다는데 기본 코어 아이디어를 바꾸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말이 좀 길지만 기초학 연구할 때 정말 그 담당 그 부서의 과학기술 이런 데서의 철학에 대해서 표현을 아마 저희한테 더 그랬어요, 컨셉적으로. 근데 그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오픈형을 만들었는데 다 크로스 타입을 바꿔달라고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 산으로 갔죠. 근데 그러면 현상 안 하고 너무 다른 안이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도 안 달라지니, 밖에서 봤을 때는 얘네 아까 김상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큰 회사들은 이렇게 후지기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안에 아이들은 맨날 밤새고 저희도 집에도 못 가고 하면서 했지만 그 근간의 그릇을 흔드는 일이었고, 그게 정말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제도적으로 그런 이게 지자체부터 공공기관,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계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설계 전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하시고 싶은 분들 지체 없이. 저희 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역량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거와, 그리고 정부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될 것들이 건축사가 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냐 생각 드는데, 예전에 보면은 건축사들하고 같이, 건축 작가들하고 같이 했던 게 뭐 파주나 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대한민국에서 뭘 한다면, 뭔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령화 돼가지고, 추후에 20년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이제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사회적 이슈와 정부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시범 단지화 한다거나, 그런 행위들이 좀, 주거니 받거니 많이 해줘야 건축계에서도 좀 역량들이 강화가 되고, 뭔가 건축사 역할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런 것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는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왜냐면- 10분이죠. 네네네.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주거 건축 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한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건설, 뭐 부동산 다 얘기할 수 없으니 최소한 우리가 이제 건축사로서 설계를 하는 직능인으로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위에 지금 얘기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제도나 이런 거에 된 걸로 저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됐으면 안 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는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제안들이 있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동산의 관점에서만 늘 제안이 되고 지금은 1인 주거가 많으니까 또 1인 주거 막 만들어내고 뭐 사실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사실 20년만 지나도 애들 다 키워내고 부부만 남거나 아니면 40대 들어가면 60대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남거나 그 주변에 학교들을 다 지어놨는데 이 아이들은 다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태어난 애들은 없고 학교도 텅텅 비고 여기는 또 바글바글하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또 그렇고 여기는 학교들 없애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안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일단 요거 꼭지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파트 단지를 계속 만드는 게 맞냐? 저는 모아주택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냐?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도시에 대한 것까지 이제 같이 연계가 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뭐, 네,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계와 주거 지금 주거, 네네네. 네, 나 하나만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K건축사 역량에서 건축의 수준을 높인 거와 좀 또 연관이 있는데 이게 단지로 이렇게 하나 묶이는 순간 맞아요. 예? 이게 건물이 하나하나의 건물이 네. 아무런 컨테스트도 없고 맞아요. 이게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나쁜 네. 그게 평등이 더 중요한 거고 걔네들은 네. 또 각각 다 칸막이 막아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건축적 가치나 어떤 수준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게 단지형 네. 아파트네. 건축 발전하고 싶으세요? 단지부터 깨세요.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록형으로 하든 모아주택으로 하든 하여간에 이 블록을 좀 해체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단지형 아파트가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주택이 가져야 되는 인프라를 스스로 다 만들어줘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만든 거지만. 그래서 모아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걸 해결해주면, 우리 15분 도시니, 뭐 10분 도시니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큐리티 문제, 주차 문제, 청소 문제, 집 수리 문제, 뭐 이런 거 다 좀 해결해준다면, 네. 굳이 뭐 아파트 안 가도 되고, 아파트 단지형으로 안 해도 되고. 이게 분리되면 이렇게 잘라지면 잘라질수록 일자리나 어떤 설계뿐만 아니고 시공사의 일자리, 건설의 일자리 뭐 이런 것들도 다 훨씬 많아지죠. 훨씬 좋아질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 주택과 관련해서 건축 문화에 대한 제안에서 그거 좀 제안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학생들이 난 몇 단지 살면 너는 40평대, 너는 30평대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끼리 놀고 이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가 절대 네 요거는 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지형이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그 문제지 않을까 싶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1인 주거라는 이야기는 저기 정말 이제 서민들에 대한 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단지를 하나 딱 공간을 국가에서 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건폐율과 요즘에 상관없이 이제 뭐 이격거리 상관없이 막 짓게 차라리 공간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거형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건축가한테 맡게 되겠지만. 그건 이제 네, 샘플로 가능한데 지금 제도를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제도는 항상 규제가 많잖아요.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네, 높이 네. 규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민계줘야 뭐든지 다양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소규모 주거도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계와 활발한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 달라. 요거는 그냥
요거 하나로 이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게 예전에는 무슨 장을 마련하며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방어식으로 그런 토론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듣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좋다. 이거는 조금 거시적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건 너무 좀 작은 이시적인 거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그거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피드백이 빠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방어적인 자세가 아닌 좀 열린 자세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달라. 요거는 하나를 써놓을게요. 그 다음 역사와 도시 문제 제안인데 아까 이제 주거랑 같이 연결된 문제라고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이제 아까 사실은 여기 주거 문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혹시 더 안이 있으시면 첨언. 아니, 참, 요거 주거 문제에 대한 거하고 같이 좀 들어가는 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번에 건축문화재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요장이셔가지고, 그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건축주택의 부분하고, 이제 하나는 공간민주주의. 공간민주주의에서 저는 지금 그게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때 단지형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어떤 카테고리, 어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대규모의 외부 공간, 큰 공간을 좀 만들어버리는 어떤 층을 나눠버린다는 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지형 개발 다 좋은데 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되는 거는 그 단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는 되게 좋아요. 단지는 좋고 그거를 오픈해야 되는 단지를 다 거기에 담을 쌓고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외부 담해서 이렇게 비밀번호 들어가서 보행자도 출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간 민주주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지형 개발 다 오케이인데 좀 그런 식의 어떤 좀 그걸 깨야지만이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입니다. 네. 이게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제 저층 주거지를 이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때 뭐 이런 아파트의 작전을 기초리에 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조직들이 사실 있어 굉장히 많이 활발히 하다가 이제는 사라졌는데 뭐 그것이 좀 더 다 발전된 다른 버전의 뭔가 이제 다시 좀 부활을 하면 어떨까. 사실 뭐 모았을 때도 좋기는 하지만 그것도 또한 단지형이고 저희 있어왔던 그쪽 양재 2종 그쪽도 모아주택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주민들 막 이렇게 조합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멀쩡한 지역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 뭐 이렇게 헐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그거에만 이제 꽂혀서 이 주거의 환경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는 좀 다른 또 이제 부동산의 개념처럼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 어떨까 뭐 최근에 김현수 선생님 최근에 이제 원도심 문화 제주도 건이 이제 조금 이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전에 대한 어떤 제도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마련되면 좋을지 혹시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귀포 관광극장이라는 것이 트로데 이제 철거 비계에 모였었는데요. 9월 중순에 갑자기 이제 주말에 철거를 시작해서 제주도에 있는 건축사들이 다 그 현장에 가서 철거를 막고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행정에 전화하고 하는 와중에 돌로 된 9m짜리 돌로 된 벽이 3벽이 있었는데 전단에는 이제 건축물이 3벽이 있었는데 지붕 없이 아주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잘 활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벽이 2개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축계에서는 그 제주도에서는 TF팀이 마련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언론글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서 내일은 또 이 위원장님이 부시에 또 현장 봐서 그 상황을 또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때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상인데 원주에도 좀 사랑받던 이제 관광극장이 그러니까 극장이 또 순간이 좀 무너지고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법적으로 또 막 이렇게 해적 소송이 갔다가 500도 그 사람들 다 이제 무죄로 클려나고 이런 것들을 보긴 했는데 이게 애매하게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게 원도심에 이게 주민들의 사랑받는 건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이미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원순 시장 때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뭐 원도심을 재생하자 뭐 하자 하면서 많이 논의하고 교육도 받고 하면서 그런 논의의 장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철거할 거냐 아니면 보존할 거냐도 같이 좀 하고 그다음에 보존하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게 위험하지 않게 어떻게 보존해야 되나 무엇으로 사용되냐 이런 것들을 마을 사람도 모이고 전문가도 모이고 그 전에 뭐 그 주변에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생도 모이고 행정도 같이 해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시간 소비일 수도 있겠으나 아주 작은 건물도 그런 논의의 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위에서 이렇게 딱 결정해서 내려오는 시스템.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상의 그 절차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감사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도 이제 무시를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논의 중에 이제 제가 말을 못했지만 과연 모든 이 것들이 설계 공모로 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사전기획가가 모든 모니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사전기획가는 배제되고 다시 또 평이한 설계 공모가 나오면서 거기서 맞춰진 거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공사비 요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걔가 사전 기획할 때는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제 아는 분들은 정말 그 형식만 맞춰서 사전 계획을 하거든요. 사전 기획 제도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계 논문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논의의 장을 사전 기획에서 담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도심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논의장이었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적용을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런 사전 계획 때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게요. 사전 계획자가 기획자로서만 하는 어떤 부분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방향 제시 정도만 해서 끝나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인 건 맞죠. 맞지만 아까 얘기한 제도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가장 잘한 어떤 프로젝트는 굳이 현상 근무를 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게 있단 말이에요. 사전 계획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제 여러 단계든 아니면 프로젝트든 아니면 현상 근무든 해서 검증된 건축가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냥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실험적으로. 왜냐면 그냥 이 정도의 건축가라면 그냥 사전에 어느 정도 했던 작업이 있고 아니면 그게 좀 검증이 되면. 근데 이게 공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똑같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잖아요. 사전계획 똑같아요. 사실 사전계획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사전계획은 또 비용이 너무 작게 잡힌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전계획 하시는 분들은 받은 돈에 비하면 대부분 더 많이 일해요. 훨씬 더 많이 일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못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서 당선될 미래의 건축가를 위해서 정말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아마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현상 공부를 갈 거냐.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전 뭐 심사위 좋다 그러면은 막 80개씩 들어오고 아닌 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80개 안대를 보면 한 40개가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더 골고루 전국적에 있는 프로젝트를 좀 나눠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는 그럴 때 좀 심사위원이 좀 공정하고 잘 본다라고 하는 그쪽에 몰리는 거. 이 제도적인 문제는 건축계 스스로도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기회를 이렇게 검증됐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그냥 공평하지 않고 그라는 걸로 해서 보이콧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더 나은 이제 수준이 좀 더 돼 있으니까 이 지금 단계에서 아까 왜 선진화시키는 방법을 얘기하셨듯이 근데 그러한 방법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저는 조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거나 정책을 관련되신 분들은 좀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정책을 갖고 와서 그리고 아니면 그게 법적으로 되게끔 된 걸 갖고 와야지 우리 보고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들 중에 우리는 그러면 답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제한 근무가 있잖아요. 제한 근무가 있어서 이제 그때 저희가 지금 제가 설계공모 저기 공정설계공모위원회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한번 좀 해봤던 게 있는데 제한 공모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한 공모는 이제 그 뭐 한 건축사에게 1년에 3번만 뭐 기회를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제한 공모는 젊은 건축사들에게만 지금 제한돼 있어서 요거를 뭐 만약에 현상설계 2등, 3등, 4등에게 뭐 제한을 준다던가 기회를 준다던가 제가 뭐 궁금한 이런 거는 식으로 모든 고객 건축물이 작품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코상을 받는 그거를 모두 목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공모가만 나와 있는 맞아요. 예를 들면 공모를 해서 내가 당선을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정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 주민이 재료를 이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합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설득하고 합의의 자리가 없는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둬야 될지 그러니까 사전기획 때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 공모를 당선자를 뽑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계속 합의를 하면서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가는 게 맞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모 시스템은 그게 아닌 네, 맞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되게 작은 거기에 대한 진짜 작은 의견인데 저는 그 생각은 해봤거든요. 이제 그 사전 기획을 충분히 많이 해서 이제 그 모든 의견을 가지고 공모 지침서를 만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안이 당선되는 걸 봤을 때 사전 기획자가 공모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모의 심사에 내지는 어떤 그런 거에 근데 그 사전기획자가 그 심사 과정에서는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사위원보다도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전혀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공모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전기획자가 무조건 공모 심사가 뭐 위원이 되든지 위원장이 되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진짜 작은 의견을 한번 그렇습니다. 사전 기획자가 심사하는 걸 좀 배제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은 사전기획자로 와서 설명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가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없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비용을 준다면 하지만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이런 두마인 거죠. 좋은 걸 가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계속 설계비가 계속 작아진 이유는 정당한 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갔어야 되는데 계속 좋게 만드는 거에서 내가 가서 뭐 자기 영끌해서 했고 뭐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 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아무 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수가 있어야 되고 사전기획자들이 잘 설명해요. 설명하게끔 요청을 하는데
그 하시겠냐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서 그거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건축사들이 그럴 경우에 사전 계획자가, 근데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뭐 정확하게 심사위원의 하나의 역할을 하게 해준다든가, 저는 그거는 또 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먼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지인들에게 뭔가 알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이제 오픈되는데 사전 이 기획자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급증된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는 이게 사회에서도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거나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젊은 건축가들을 해서 콘택트들을 하는 것들이 뭐 크로스칼도 그렇고 우리가 알던 뭐 그 유명해진 건축가들의 시작점들이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한테 그걸 주면 난리가 나잖아. 건축사협회에서 하다못해 뭐 서울시 뭐 이렇게 할 때도 난리 났던 것처럼 이렇게 짜고 한 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주 심각해졌죠. 솔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게 되다 보니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량이 이미 돼 있는데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를 우리가 역량은 이게 돼 있는데 그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죠. 장소들이 없다라는 거. 그럼 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조성용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한상 설계를 그 올림픽 선수촌인가요? 당선되고 나서 나 되게 검증됐는데 결과도 다 나오고 났는데 여전히 나한테 그런 일이 그냥 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 정도는 이렇게 그냥 줘서 그냥 그게 더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나라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것들이 제도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지금 게 더 악화될 것 같아요, 저는. 김영미 교수님 카톡에 그 의견 나눠주셨고 이 설계 시공 발주를 담당하는 건축청을 만들기를 초임합니다. 사후 출신의 분석자. 자, 참. 69년도에 있었어. 69년도에 3대 건축사 회장이 건축청 만들러 달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네, 크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안 됐죠. 안 돼. 근데 됐으면 이거 좋다. 우리가 이 모양이 안 됐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건축청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는 얘기가 건축계의 민원으로 돼서는 그건 씨알도 안 먹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 산업이다. 건축 산업이다라는 건 뭐냐면 건설업 중에서도 토목을 뺀 거예요. 토목을 뺀 건데 그게 최근 통계에 의하면 774조더라고. 건축 산업. 뭐 설계는 뭐 거기에 뭐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비율을 보면 전체 건설 중에서 토목이 한 30이고 건축물이 70이에요. 건축물 중에서도 공공건축은 전체 5%도 안 돼. 나머지 95%가 민간 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로 따지면은 3,000제곱미터 이상짜리도 또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체 건설에 어림잡아서 한 80%가 소형 건축물이에요. 소형 건축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소형 건축물은 법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기법, 건진법, 그러니까 건설산업진흥법, 건설기본법, 우리 이강원 소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건축에 대한 거는 건축기본법, 그 다음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법, 그 다음에 저희 7기 6기에서 만들려고 했던 공공건축특별법 이렇게 하는데 이 80%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건축법이야, 건축법.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놔둔 거야. 그냥 뭐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면 다 그런 분들이시죠. 여기 엘리트 건축가들만 모여서 그런데 전체 건축 시장의 5%도 안 되는 공공건축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미당 그리고 민간 건축은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가 어떤 법이 없는 이상 국가가 아무리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높이는 걸 수밖에 없는데 공공건축에 관해서 우리들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라고 이제 딱 해서 제가 정리를 여러분들 하신 얘기 들어봤더니 5가지인데, 뭐 심의 등 인허가, 심의 절차 간소화된 인허가 제도 개선해달라. 소개별 경비 등 소개보상 체계 개선해달라. 감리 권한 강화 등 감리 제도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소형 사무소 등 건축산업 생태계 연극화 개선해달라. 심사 설계 공모 제도 개선해. 이거 5가지 정도거든요. 나머지 뭐 가로주택 얘기나 뭐 문화유산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업계에서 하는 건 5가지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다르게 정리하시면 다르게 정리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소항목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건축청이라는 거를 그냥 던질 수는 있어요. 건축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서 774조를 따져보니까 반도체의 한 1.5배가 되고 자동차의 한 2배. 우리 건축산업이. 그리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높고. 자, 그런데 그걸 다루는 청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선진사례 얘기하시라. 프랑스에는 MLCQP인가 그게 있죠. 그게 건축청이에요. 그래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공모 발주 이거 갖고만 아니라 유지관리, 심지어는 공공청사에 임대 이런 것까지도 한다. 그러니까 건축청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선진사례를 통해서 지금 행안부에 뭐 시설 뭐에서 모두 정부 청사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청.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시야.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인데 많은 경험담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두 분 국건이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국건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을 거의 못하다시피 한 거가 뭐냐면 그냥 대통령 소속 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박근혜 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내려갔다가 승 선생이 그나마 이제 복귀시켜 놨는데 모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대통령 귀를 잡아갖고 대통령이 그거 해야겠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다가 이걸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입법부에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입법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자문위원회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 부처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저 부처에서는 저래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는 국가 차원에서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소속이고 위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위원이 몇 명이지? 13명인가? 그러면 네? 11명. 11명의 부처 장관이 위원이에요. 정보위원. 그다음에 민간위원 있고. 이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할 때마다 장관들이 다 와야 되는 거야. 안 돼, 뭐, 저기다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부처끼리 협의해갖고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일러갖고 이 대통령이 그거 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게 위원회야. 그러면 거기다가 바랍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야지. 설경무제도 개선을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누가 반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이러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해 있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해외에서 내가 이러니까 딱 잡아갖고 몇 점 몇 항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그 얘기가 접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뭐 우리 참 힘들어요 이런 얘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다 저 얘기하시되, 뭐 얘기하는 거야 뭘 못해요. 들어주는 것만은 다른데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딱 국권위가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건축청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추가해서 지금 이게 이제 건설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설계 의도 구현도 될 수 있고 또 안전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전에 한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현재 대부분이 대기업보다는 중소 현장에서 많이 벌어진다. 근데 중소규모 현장이라 치면 예를 들면 100억 미만의 건설 현장들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관리 책임자가 선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 대리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안전 관리도 안 되지만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설계 관리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설계 도대로 도면 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장 대리인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량의 부족도 있고 현장 대리, 현장 소장이죠. 현장 소장 역량의 부족도 있고 또 하나는 무책임한 거죠. 근데 이들의 경력이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데도 없다. 그러면 중소건설 현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고용이 되느냐? 중소규모까지도 종합건설업으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포항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건축주 직영을 없애버렸잖아요. 200제곱미터 예전에는 450인가요? 그때까지는 건축주 직영공사를 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건축사들이 관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포항 사고 난 이후에 200제곱미터로 규제를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100억 미만은 종건이 하기에는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특히 30억, 40억짜리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프리랜서를 고용을 해서 4대 보험을 최저임금을 줘요. 최저임금이나 기준 약정 금액을 주고 그 현장 이익을 세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죠. 면대죠. 근데 법리상으로는 전혀 면대가 아니고 직원인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그 현장 끝나면 정산해주고 이익금 배당해주고 주식회사니까 이익 배당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현장 소장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도면을 안 봐요. 감리자 얘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현장에도 없어. 제 현장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현장을 글씨에 가면은 약속 안 잡고 왔다고 실링질래. 그리고 자재 사러 갔다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데. 근데 현장 가보면 뭐 철근 소장이 혼자 관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방이 위험 덩어리예요. 뭐 아시바에 뭐 안전망 이런 것도 없고 개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시 뭐 그 건축주 직영공사를 바꾼다거나 이러면 쉽진 않을 것 같고 중소규모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을 해주면 어떨까? 그 이제 예를 들면 건설회사들이 결국 외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외주 관리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뭐 소규모 시음이 됐든지 건설 대행이 됐든지 건축주 직영공사 대행이 됐든지 적어도 면대보다는 안전할 거다. 그게 첫 번째 하나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현장 대리인의 이력 관리제로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요즘에는 한 20년 전부터 우유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자기 라벨 붙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자기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건설 현장도 현장 소장들이 이력을 떠가지고 그 전산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전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감리장하고 공무원이 그 현장 소장을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애들은 그 다음 현장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시스템이 좀 확보가 되면 좋겠다. 이거는 산재하고도 관련이 있고 경제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실은 건축주들 손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의 어떤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건축총이라는 데 안 했던 탱빈잖아요. 저는 이게 건축계가 사실 우리나라랑 건설이 너무 강막하잖아요. 이게 쌓여지는 게 시작점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청이라는 게 만들기 어림잡지만 아까 이렇게 들었을 때 건축청에 실제로 공공건축이나 뭐 이렇게 그런 큰 건물이 실제로 차지한 게 좀 10%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하거나 달라져야 되는 것도 지금 얘기한 소규모 건축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의 메인 어떤 헤게몬이라고 하든가 그거를 끌어가는 게 건축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어떨까. 지금 이제 의논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조합건설업체가 건축주가 그냥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게 나왔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는 또 그거죠. 아 그러면 건설 관리행위 건축사를 했는데 지금 안 그러면 원 설계사가 아니면 또 그거를 그만큼 애정을 두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거 할 때 관리로 한다면 원 설계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큰 기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건축청이라든가 뭐가 된다고 하면 건축청이 큰 프로젝트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까 다 제외시켜 놨던 아니면 자유 시장으로 놨던 부분에서 최소한의 관리력도 아니면 최소한의 뭐 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허가권자가 그거를 다 하고 있는 진영이라고 하면 이제 허가권자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가. 오늘 들어온 얘기로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했던 얘기고요. 네.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보는 어떤 그 시각이나 접근이 조금 더 건설 현장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약간 건축사의 위협적이잖아요. 너무 나는 내 손을 떠나서 이미 막 지어지고 있는데, 그거에서 잘못되면 건축사가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장래길 바꿨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도서를 안 보고 온다 그랬잖아요. 입찰을 할 때. 그러면서 빠꼬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입찰만 해서. 그럼 얘네들은 딱 들어오자마자 도면부터 해서 금액이 모질란 거를 막 갖다 찾아와요. 꾼인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입찰 제도가 이 사람이 원래 하고 해왔던 어떤 기계, 제도로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예를 들면 사무에 대한 평가나 그게 그 다음에 다음번을 할 때 어떻게든 뭐 이익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계속 건설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개별 그건 좀 다르겠지만. 사기사님, 지금 이제 9시간 넘어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듣고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국건위에 건의한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뭐 맨날 생각이 떠오르네요. 국건위 위원 처음에 일촉 받고 1박 2일하고 밤새도록 이걸 했어요. 각자 위원들이 생각하는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발의를 해봐라. 그래서 막 토론하고 해서 아젠다를 이제 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우선순위, 또 장기 프로젝트 이렇게 다 나눠갖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서 뭐 새롭긴 한데
우선은 이제 그 국건위에 저는 5기, 6기 했는데 그 성과 어떤 게 나왔는지는 그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이제 제안을 할 때에 이제 복합성있지 않겠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 200조금 있다 그거 하지 않나? 좋았거든. 당신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소규모 건설업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논의가 건축청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당연히 논의한 바가 있고 당시에 이제 판단은 불가하다라고 판단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정부조직법에 청을 뭐 다 분석을 했는데 13개인가 뭐 청이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죠. 정부조직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논의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일단 이제 그런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이제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 있나를 확인해야 돼요.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상 하게 돼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건축자산으로 거론이 되고 그럼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수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거를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시행력을 담보할 수 있고 국건위가 뭔가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건축자산 누가 건다는 이 자산이 다 아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장관이 진흥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다 언급을 해놓게 되고 그 기능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도지가 시행계획을 짜게 돼 있고 거기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 극장은 충분히 보존할 만하도 하고 건축자산 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 예. 그리고 사실 그게 이중섭 미술관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관계를 파악해서 또 문제를 좀 제대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건축이나 이 건축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건축법만 해도 개정안이 10개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쓰레기 같은 거긴 하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간 대가를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률을 아시죠? 이게 발의가 돼서, 현재 소관 상임위에 소관 소위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토부의 의견은, 조건부. 그러니까 준용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다. 이런, 미꾸라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건축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발의된 것 중에 종합조정자 건축법을 개정해서 종합조정자라고 하는 거를 넣고자 하는 발의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고요. 이 종합조정자가 개별적으로 분리발주된 것들을 다 종합하는 역할을 하고 발주나 건축주는 그 대가를 충분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발의만 돼 있고 작년 12월 30일에 발의했는데 이제 우리도 모르니까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어요. 세 번째가 8월달에 이제 그 현준호가 발의한 건데 사실 건축사가 이제 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대행을 심부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상 대리권을 주자 뭐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간 변호사적인 느낌으로 이제 인허가 과정에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아주택은 정말 잘못된 제도예요. 이게 원래 근본 취지는 도시의 그린을 그러니까 이 패브릭을 다 유지해가면서 소규모로 잘 개발하고 하나하나 건축가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서 전체 주거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거거든요. 누가? 제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말기에 공급 늘리기 위해서 막 있는 법을 다 고쳤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이라는 걸 집어넣어갖고 와장창 이렇게 좀 나쁘게 만든 게 10만 제곱미터까지는 관리계획 수립하면 뭐 동의가 없어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서울시가 응용을 해서 작은 이런 소위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을 다시 크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게 모아예요, 모아. 이게 모으면 안 되는데 모았다고. 이거는 저기 적극활용은 아닌 거. 알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로주택이 그냥 세로주택이 돼갖고.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했어요. 선생님. 리컵하고 저희가 왜 호재를 하면서 결혼된 게 뭐냐면 할 때 부동산에서 새로 주택 공급을 했다라는 걸 정책을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건축계가 무대 모아져야 합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도 지금 아파트 살봤던 사람이 있어요. 제일 걱정이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부동산에 뭔가 혜택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방식에서는 예전 거를 계속 복습한다는 거죠. 예전 제도에서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축이라는 건 뭐 건축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그냥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한 것만 다시 확대돼서 되게 무서운 거죠.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 확 늘어놓으면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늘어난다고 할 때 건축에 마부되게 하지 않는 법. 그래서 아까 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자문위원, 직속위원이라고 하면 그거의 어떤 주택의 공급의 문제, 부동산 주택의 공급의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사실 실시되고 그거의 건축개발 알아서 예택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냥 뻥 제도 나왔고 어디선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또 한 3, 40년 가는 게 그대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단지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해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가 고민이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반포나 이런데 제가 단지 크기나 이런 거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기가 재건축이 되면서는 그 큰 단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되게 고가의 아파트로 성장할 수밖에 없던 그 시간을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 그냥 있었던 이유만으로 다시 큰 단지가 전체에 엄청난 또 고가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담을 없앨 담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단지를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직을 작게 하는 거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나쁜 게 아니고 아파트가 나쁜 게 아니라 조직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직을 줄이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는 조직을 줄여서 뭔가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주변까지 있고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조직을 조금 작게 해서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이거를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뭔가가 돼야 되는데 그 확대되는 형태로 지금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내가 뭐에 묻혀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게 많은. 네. 되게 다양한 짧은 시간인데도 어쨌든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해 온 문제들이 좀 많아서인지 좀 다양한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이거는 AI와 이제 몇몇 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공유하고 이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논의하지 않은 게 저작 소유권인데 이건 지난 회차에 제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것도 꼭지를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설계 공모 개선하는 살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모든 거를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기 이제 몇 개 제가 건설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작게 넣기는 했지만요. 일단 설계
건축계에서 설계 부분에서 좀 개선할 방안, 좀 더 나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저희가 잘 정리해서 어떻게 좀 정책에 반대. 자, 마지막으로 그 앞에 논리를 조금 내가 제공해 줄게요. 네, 다 뭐 부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계로서 우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그거는 분야가 잘못된 거고, 네. 아까 홍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건축 산업 이렇게 전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레미안도 들어가고 뭐 힐스테이트도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뭐 정부종합청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건축 이 산업 혹은 건축 설계 산업은 뭐예요? 대형 빼고 허가방 빼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예? 그냥 뭉뚱그려서 대한건축사협회가 할 얘기, 가협회가 할 얘기 이런 거 다 묶어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포커싱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당사자인 건축이 어떤 겁니까? 공공건축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 민간건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게요. 네? 공공건축에 대한 얘기 아까 한번 내가 정리했잖아요. 뭐 공공이 소개비 제대로 해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심사에서 선정된 거 바꾸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는 공공건축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소규모 민간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뭘 요구를 해야 되느냐면, 문제점에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건축물 동수의 거의 90%에 관계되는 건축물인데 그 동이 사각지대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집장사, 허가방, 면허대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산재 사망의 75%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이 주로 사는데 서민들이 빚에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파트 가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가로주택 얘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가로주택이 좋고 블록형 아파트로 바꿔야 되고 단지형 아파트는 극복해야 될 세상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나보러 너 가로주택 살래? 단지형 갈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나는 아파트에 가야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다 위선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위선자. 그러면 아파트를 왜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사업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기다려서 오래 걸리더라도 10년 걸리더라도 내가 단지형 아파트로 바뀌면 나한테 얼마 떨어진다. 프리미엄이.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빨리 좀 된다. 빨리 된다 봐야 획기적으로 빨리 되지도 않아요. 10년 걸릴 게 5년 걸리는 정도. 5년 걸릴 게 한 2년 걸리는 정도. 그 정도 시간 프레임만 갖고는 이 사람들로 기대했던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로주택, 이거 내가 얘기했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진짜로 건축적으로 이렇게 딱 연도형 아파트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게 다 건축주들의 꼴라주 작업으로 되기를 원했는데, 다시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아주택은 나홀로 아파트예요. 그거 없애자고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다시 나홀로 아파트가 돼갖고, 연도형 무슨 연도형? 그냥 풀방마다 나홀로 아파트라서 15층까지 풀었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중간주택이 없어서 그래요. 다세대 다가구하고 브랜드 아파트하고 중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그거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주택 문제하고 관련돼서
중규모, 소중규모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 예?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시장에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통해 갖고 중소규모 건축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설계를 수행하고 감리도 수행하고, 유일하게 그 현장에서 실명인 사람은 건축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성이에요. 공공건축에 대한 거는 내가 안 얘기할게. 그러니까 중소규모 건축물, 민간 건축물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하시란 말이야.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공공건축은 그건 뭐 다 아시잖아. 이래서 이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건위에서 지금까지 했던 어젠다들이 쭉 있죠. 그 자료집이라는 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축 기본 계획도 있어요. 건축 기본 계획이 지금 2차까지 나왔고 3차가 이번에 만들어질 계획인데, 건축 기본 계획도 보세요. 거기도 어젠다가 웬만한 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그냥 던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집요하게, 말하자면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의원실 쫓아다니고 막 힘쓸 땐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나마 대한건축사협회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쪽수도 있으니까 지네들이 원하는 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던지기만 하지. 이렇게 이 문제를 던지기만 하고, 그다음에 안 한다. 그러니까 던지는 것부터 하고, 만약 그래서 그게 과제로 해서 후속적인 어떤 그 제도 개선 작업이나 이런 걸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법안 만드는 것부터 그런 걸 하셔야 되고, 국회의원 찾아다니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